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형외과의 이현희입니다. 네. 추석이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가실 줄 모르고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추석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 푹 쉬셨을 텐데 이제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기념으로 해서 이번에는 관절 건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부모님들 또는 이제 직접 축석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본인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여러 이제 젊은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추석 때 부모님들은 뭐 혹시 건강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강이라는 개념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손 미리미리 손 쓸 수 있는 것들은 손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들 이런 개념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건강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본인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손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관절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관절염에 대해서 음 관절염은 대체 뭔지 그리고 적절하게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는지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관절염 치료의 현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세계 이런 여러 관절염 학회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정확한 치료가 어떤 것인지의 권고 사항을 살펴봐서 제대로 된 관절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몸엔 여러 가지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고 실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무릎 관절염에 관한 사항일 테고요. 여기서는 이번 시간에는 무릎 관절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 전신의 관절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사항들은 각 다른 관절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율을 잘 들어 주시면 관절염 관리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절염이란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그래서 뼈를 보호해 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관절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게 이런 관절염 즉 노화와 동반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제1의 질병군에 해당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환자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고령화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60대 이상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으로 관절염이 1 위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또 질병 장애로 인한 부담 순위는 2 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예. 암에 보통 이제 자신의 걸리고 걱정하는 질환 탑 5에 암 다음으로 관절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관절염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뼈란 뜻이 본이죠. 본은 이제 의학 용어로 오스테오라고 하고 조인트, 카틸리지 이런 것들 다 연골, 관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골관절염을 의학 용어로 하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결국 뼈와 연골에 염증 반응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과거만 해도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적인 반응으로 연골과 뼈가 닳아 가지고 반응하는 일련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기계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이런 위험 인자가 동반이 되는 화학적 반응이 동반된
병적 연쇄 반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관절 정렬 이상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 인종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을 입었다든지 뭐 비만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의 병태 생리학적 과정이 겹쳐지고 이로 인한 결과로 관절 파괴, 극심한 통증, 기능 상실들을 유발하는 것이 골관절염의 원인, 병인이라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은 여러 가지 이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저등급의 염증 반응이 지속된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서는요. 이런 골관절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일반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240 그러니까 100만 명이니까 100만, 1000만, 2억 4천만 명 넘는 환자들이 이런 관절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여성에서 남자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불편감을 호소를 하시고요. 그중에서 80%는 이동 정상적인 보행 활동에 문제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보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활동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로 인해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것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개념은요. 미리 아직까지는 미리 예방한다는 효과가 증명된 약은 없습니다. 또 이런 반응 자체를 약으로 인해서 늦출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수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히 대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던 관절 기능을 최대한 좀 회복시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100% 기능을 발휘했던 정상 관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 그리고 체중 감소는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약이나 주사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더 심해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생활 습관 개선과 체중 감소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절염 치료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맨 처음부터 뭐 수술이나 관절 강내 주사를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운동, 이런 다치는 걸 뭐 예방하는 것들,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바르는 약, 파스 같은 바르는 약, 그다음에 먹는 약, 그다음에는 관절 안에 직접 주사 놓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수술. 이렇게 점차적인 계단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자신 이제 환자분들이나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른 적절한 단계의 치료를 고려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절염의 치료의 지침은 벌써 발표된 것들을 합치면 5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유럽, 미국, 전 세계 여러 가지 이런 관절염 협회, 관절을 다루는 학회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완전히 정립된 골드 스탠다드, 왕도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 말은 뭐 치료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에 따라서 과도하거나 덜 되거나 이런 치료를 하지 않게 본인 스스로도 조금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별로 이런 치료 원칙과 권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관절염 환자에서요. 약을 쓸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위장 관계나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이 돼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일단
이 GI라는 것은 위장 관계 위험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높은 경우에는 이런 위장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건 수소 펌프에서 위장에서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약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위장관계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약을 드실 때 스테로이드성 함염증제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관절염 약 같은 것을 처방 받으실 때 꼭 위장관계 관련 보조제가 추가가 되는 것을 꼭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치만 그에 반면에 이제 위장관계 위험성이 없는 분들은 약제 단독 치료로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크게는 주요 관절을 다루는 학회가 3 가지 정도가 있어요. 2019 년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럽 학회, 그다음에 세계 골관절염 학회, 그다음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 이런 것들에서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들이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학회에서는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의 적절한 병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 핵심 치료는 관절염에 대한 정보 교육, 운동 프로그램, 체중 감소, 그리고 세계 관절염 학회도 보면 관절염의 분포나 동반 질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중심 치료를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핵심 치료는 관절염 교육, 그다음에 체계적인 지상 운동, 그리고 필요한 식이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학회도 보면 비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용을 해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핵심 치료는 교육, 행동, 심리, 사회, 신체적 중재 같은 항목들, 그리고 국소, 경구, 관절내로 나눠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 이렇게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역시 관절염에 대한 정보 교육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학회에서 단계별 치료 알고리즘, 단계별 치료 순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슬관절염의 기본 치료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들 3 가지를 볼 텐데, 그것은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 같은 것은 복용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런 파라세타몰, 즉 이 타이레놀로 흔히 알고 계시는 아세타미노펜 제제는 장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권고 사항으로 기변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있으면 주기적 추가 요법으로 경구나 국소, 약물 제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라고 해서 관절염 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 단계 기본 치료로는 지속적으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복용하는 것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증상이 있으면 국소에 쓸 수 있는 약제, 파스 같은 약제, 그리고 이 관절염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부정렬, 그러니까 다리의 정렬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조기나 안창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걸 사용해도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는 온열요법, 보조기, 도수 치료, 테이핑,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한 통증 환자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관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장, 콩팥 위험성이 있는 있는 경우마다 각각 나눠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을 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를 하고 있고, 위장관계 질환이 있으면 되게 높은 환자군에 있어서는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에 추가로 위장약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셀렉콕시브 폭스2 이니비터라는 것은 이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면서 약제를 선택적으로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는 약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택적인
비스트레적 항염증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물이라는 것은 콩팥에서 우리 몸에서 다 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사에서 중요한 장기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약제를 사용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제 사용을 해도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관절 내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을 주사를 하는 약제 것을 추천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 단계가 이런 단기간의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런 신경통약 계열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관절약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A, 1번 A는 우선 선택하고 이 첫째 줄을 먼저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제시를 하는 거고 여기가 효과가 별로 없으면 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은 다 파스 제제를 파스 제제는 이런 위장관계 위험이나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크게 위험성 없이 쓸 수 있는 걸로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파스 국소 제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복용하는 약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약물 복용이 다 또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때 다시 이런 관절 강내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적인 것은 어 처음에 피라미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초기 치료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국소 제제, 그다음에 먹는 제제, 그다음에 관절 강내 주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거쳐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권장하는 골관절염 관리를 위해 권고되는 약물 치료로는요. 손과 무릎하고 고관절 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무릎 쪽만 보면 이 초록색 네모가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들은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 그다음에 국소 제제,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관절 강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치료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이제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파라세타몰 즉 아세타미노펜,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은 더 이상 1차 약물로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타이레놀 계통을 1차 약물로 권고를 하지 않고 있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면 경구 또는 국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권고도 조금 바뀌어서 언급을 요새는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마약성 진통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로 인해서 의존도성을 만들고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권고도 추가를 했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약한 마약성 어쩔 수 없이 중증의 통증 환자에서 약한 정도를 장기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말든지 그다음에 조건부로 권고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언급을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연구 결과를 보면 마약성 진통제가 비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통증 관련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 적절하게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로 통증 조절이 되지가 않는다면 주사라든지 관절 안의 주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수술 치료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의 치료법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정리하자면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복용해도 비마약성 진통제에 비해서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남용은 제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의 안전한 처방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유관학회 연합 권고안이 발표가 돼서 정리를 해 드리면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어
이런 약제를 쓰면서 항고혈압 약물 추가를 하든지 용량을 증가하는 것을 하시면 되고 같이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 또 심혈관 위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함유증 제제 또는 이런 다른 제제, 약물 치료에서 나프록산 제제 등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스트로이드성 함염증 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피 검사 등을 통한 신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관계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꼭 위장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장감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가 되고 그렇게 고려가 돼서 개발이 된 선택적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를 쭉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감량을 공통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슬관절 부하를 줄여 줘야 되고 체중 감량이 되면 슬관절 부하가 줄어드는 거고 증상과 전신 염증 반응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또 20주 동안 체중의 최소한 5%를 감량을 하면 이런 슬관절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면서 증상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런 또 낮은 수준으로 계속 체중을 유지를 해 주는 게 결국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모두 병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거는 뭐 제한된 환자가 적겠죠.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큰 모든 환자들에게 대부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엑스레이가 관절염이 심하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나 관절 주변 근육 강화가 되면 이런 관절염의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수중, 아쿠아라고 하는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한 번 할 때 최소한 20-30분 정도 거기서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이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해 내는 식으로 조금 이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관절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석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상 있는 관절에 집중을 해서 그에 관련된 근육이라든지 관절 가동 범위들을 향상을 시키는 운동이고요. 이런 것은 가까운 이런 치료나 정형외과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기나 밴드나 발 보조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증이나 이런 관절 강직이나 약물 용량 감소를 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요.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제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레놀이 있지만은 더 이상 1차 치료제로 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소량의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느리게 작용하는 증상 조절 약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관절 강내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적고 과다하게 복용된 경우 간에 유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조금씩 사용은 해볼 수는 있지만 계속 장기간 유지하는 1차 치료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현재의 가이드라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관절염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고요. 항염증 효과 그리고 진통 효과 모두를 가질 수가 있고요. 부작용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 후에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위장관계나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어서 이런 꼭 병용 약물 같은 것들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세심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투 이니비터 기량제는 이런 염증 반응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런 경로를 차단을 해 줌으로써 이런 그 위장관계 위험은 줄이면서 진통 효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잘 유용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위장관계 위험 요인으로는 보통 이제 고령이 해당이 되겠죠. 60세 이상 그 외에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소화성 궤양의 질환의 병력이 있던 출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위장관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쓰실 때 같이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높은 위장관계 위험 요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반드시 위장약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수험제에 얘가 쓰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효과가 없는 경우 조금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고요. 효과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장기간 사용해서도 뚜렷한 우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절박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보통 과도하게 자주 맞는 거는 안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과도하게 단기간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는 있는데 이를 조절을 해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급성적인 그 증상 조절에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죠. 이 삼출물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삼출물을 줄이면서 통증 감소 그다음에 기능 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소 주사 간격을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년 6개월간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최대한 2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박내 또 대표적인 주사가 스테로이드와 더불어서 히알루론산 주사인데요. 이것은 뭐 항염증 작용을 가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기계적으로 점액을 보충을 해 주는 효과를 얻어서 이런 활액 그러니까 무릎 안에서의 점탄성이나 윤활성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이 자극이 덜해지기 때문에 염증 매개체가 또 이어서 연쇄 반응으로 억제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사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스테로이드보다는 합병증 발생률이 확연히 낮고요. 예. 보통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런 히알루론산 주사라든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사 즉 점액 보충 효과를 얻는 주사들은 치료 기간 또 보험 인증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관절염의 치료 목표는 통증을 경감시켜 주고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질병 진행에 미친 영향을 조절하고 치료의 독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어 약을 복용해서 예방이 무조건 된다든지 재생이 된다든지 이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절을 해 주고요. 각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를 해서 더 이상의 진행을 늦춰 주면서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는 치료가 가장 적절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깐요.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으시면 음 가까운 병원을 꼭 찾으셔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최종 단계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염이 보통은 크게 4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 2, 3, 4 단계로 나눠서 이 연세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3 단계나 4 단계에 있어서 관절 연골이 완전히 소실이 돼서 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관절 간격 이렇게 까맣게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소실해서 뼈끼리 거의 붙어 있으면서 통증이 극심하게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치료가 인공관절 치환술이고요. 이런 골관절 환자에 있어서 진행된 경우, 최종 단계 진행된 경우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연세를 많이 요새는 걱정을 하시는데 요새는
뿐만이 되셔도 워낙에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신체 기능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심각한 변형이나 근육 퇴행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연세는 그다음 고려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변형이나 근육이 더 심해지기 전에 또 근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을 때 수술을 해야 그 후에 재활이나 그다음에 기능 회복에도 훨씬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통증이 극심하신 경우에는 진료를 꼭 받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고 삶의 질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적절하게 빨리 운동으로 복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역 치환술은 관절 전체 치환술은 사실은 이런 무릎 관절 전체를 다 인공 관절을 치환을 해 주는 거고요. 정렬이 정상적이거나 그렇지만 이제 한쪽 구역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단일 구역 치환술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절염 증상이 주된 환자에서 관절 세척술, 변형 절제술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내시경, 즉 관절경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런 연골이나 이런 거를 정리한다. 이런 수술은 사실은 전체적인 증상에는 큰 호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 보면 결국은 건강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고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관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유용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원칙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더운 날씨인데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첫 질문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엑스포 K 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관절염 2기 진단받았는데요. 의사쌤들마다 의견이 다르신데 계단 오르기랑 한발서기 운동이 괜찮나요?" 네, 한발서기 운동이 발로 서기 때문에 무릎에 더 부담이 되는지요. 예. 저는 보통은 권해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의 부하를 줄여주는 게 우선적으로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나 한발서기 같은 것은 근력 운동에는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릎 관절에 체중이 직접적으로 계속 실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상이 없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운동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아픈데 또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고관절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에 증상이 있는데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하는 운동은 굳이 권해 드리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좀 쉬어 주는 게 좋고요. 최소 1-2주 정도 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체중이 안 실리면서 무릎 근육만 고립돼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들을 먼저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아쿠아 그러니까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권해 드리는 편이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따로 할 수 있는 건 레그 컬 동작, 레그 익스텐션 동작이라 그래서 발목에 걸고 이렇게 무릎을 쭉 펴 가지고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자극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발바닥이 떠 있으면 체중은 추가로 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체중 부하는 줄이면서 근력 운동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소망 님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서 일하면 무릎에서 열이 나고 저리고 통증이 심하다. 누워시면 통증이 심하다. 누워시면 통증이 좋아집니다. 엑스레이로 무릎 간격을 보니 관절염 초기 정도라 하고 MRI 찍어도 딱히 뭐가 없는데 관절 정렬 문제라고 해야 하나요? 소염 진통제 먹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인대 힘줄의 문제인 걸까요?" 예. MRI까지 찍어 봤는데도 딱히 뭐가 없으셨다고 들으면 기질적인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분명히 환자분들은 통증 호소를 심하게 느끼고 불편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호소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대퇴사두 통증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어디 뭐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다치거나 이런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건 아닌데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무릎에 부하가 계속 걸리다가 어느 순간 역치를 넘으면서 통증 반응이 예민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뭐 사진이나 MRI까지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아프시고 주변에서는 뭐 "심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고 본인은 되게 답답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료 원칙은 사실은 간단하긴 한데요. 아까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운동이나 이런 걸 쉬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상 절대 안정 기간을 가져서 무릎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거는 그냥 쉬면서 기다리셔도 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그 이후부터 무릎 환경 자체를 개선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개선이라는 건 결국은 근력 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린 체중 부하는 덜 되면서 근육만 따로 운동할 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 동작이라든지 대퇴사두근 자극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 아쿠아 같은 수중 활동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할 때 쉴 수가 없어요. 예 쉴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아픔에도 계속 일어서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계속 쉬어 줄 수 있는 쉬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간단하긴 했지만 사실은 치료하기가 한번 증상이 시작되게 되면 조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아플 때 풀어 주려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해서 통증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무릎 환경을 완전히 보완을 시켜 주셔야 같은 동작이나 부하가 걸려도 이 무릎 또 다른 관절들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삼삼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끼발가락 골절당한 지 5개월째인데요. 바로 다치고 엑스레이상 안 나와서 2달 뒤에 CT로 진단받았고 엑스레이는 처음에는 골절이 잘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2달 뒤에 엑스레이로 붙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도 발가락을 꺾으면 통증이 오고 어떤 때는 발목까지 얼얼하고 저립니다. 이건 발가락 골절 후유증인가요? 초기 엑스레이 판명을 못해 CT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 다시 CT로 찍어 봐야 정확할까요? 아니면 엑스레이 충분할까요? 일단 처음에 다친 지는 좀 되신 거 5개월째 경과가 되셨고 엑스레이상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런 전이 그러니까 골절이 벌어지거나 꺾이거나 변형이 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T상으로 보였다는 얘기는 금이 가 있는 경우였을 가능성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가 있었다는 게 골절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요. 골절은 골절이지만 비전이성 골절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정도의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을 때 더 벌어졌다든지 변형이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니면 골절은 그 자체로 유지되고 치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5개월 되셨다 그러니까 재활을 좀 시작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치고 나서 이런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 근육인대도 많이 약해졌고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하면 굉장히 통증이 있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성기가 됐기 때문에 따뜻한 온열 치료 내지는 이런 족욕 같은 것을 해서 관절 주변을 좀 부드럽게 풀어 주고요. 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발가락 오므려대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좀 구부려도 되고 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좀 부드럽게 해 주시면서 관절 운동도 좀 자유롭게 되게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어쨌든 엑스레이로만으로도 이런 뭐 골절이 전이 됐다든지 꺾였다 뭐 변형됐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깐요. 엑스레이 정도로만 좀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과 재미님 질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1세 여성입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 뒤쪽을 쫙 펴면서 올랐더니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 병원에는 방문 못 했고 집에서 신신 RX를 발랐더니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무릎에 힘이 약간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예. 일단은 통증이 가라앉으셨으면요. 예. 쪼금씩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좀 시작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쪼금만 움직이거나 이래도 다시 아파진다든지 증상이 반복된다든지 그러면 검사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1 세셨다고 61세 여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관절에는 슬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감소증이라 그래서 우리 몸 근육은 연세 차시는 거에 동반해 가지고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 주더라도 유지가 되면 다행이고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계속 약해지면 이전까지 했던 똑같은 동작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계속되시면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미리 근력 운동을 꼭 병행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했던 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도 큰 부담 없이 쭉 무리되지 않고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과 재미님, 히알루론산을 정기적으로 맞으면 무릎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히알루론산은 특별한 뭐 다른 약제 같은 건 아니고요. 무릎이 있으면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는 연골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주머니 안에는 연골과 연골이 관절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관절액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테로이드처럼 주변 조직의 변성을 일으킨다든지 부작용 특별한 건 없고 정기적으로 보충을 해 주시면 관절 연골 운동에 있어서 윤활 작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2 차적으로 연골의 완충 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면 연골의 부담이 덜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관절의 부하가 줄어들어서 통증도 경감이 될 수 있는 2 차적으로요. 이런 계단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맞으시는 것을 권고를 해 드리고 뭐 의존도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특별하게 불편감이 없으시면 예 꾸준히 주사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서연 님 예. 교수님 혹시 양반다리가 무릎에 무리가 되는 동작인가요? 저는 사무직인데 앉아 있을 때 양반다리가 편해서 항상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영 무릎이 아파서 예 양반다리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근육 인대가 튼튼하신 분들은 큰 무리는 없는데 연세가 차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근감소증 동반이 되고 근육이 약해지고 주변 인대도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그 관절 주변 인대가 받는 부하도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점점 약해진 상태에서 양반다리 같은 것은 과도한 관절 운동을 억지로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꺾어진다든지. 예 그래서 무리가 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나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추후에도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앞으로의 일상생활 재활에 있어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시켜 드리고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읽어 보겠습니다. 세용지만 님이 주셨는데요. 겨울에 수술병원에서 연골 수술이 연골 수술이겠죠. 연골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을 택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택해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많이 키워 놨더니 무릎 통증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예 당연히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가이드라인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 운동, 체중 감량입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통적으로는 관절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과 부하를 줄여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절 주변 근육 운동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큰 이런 크기를 가진 근육이 대퇴사두근이고 그에 동반해서 이 허벅지 뒤쪽에 이 햄스트링 근육군도 굉장히 큰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절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면 근력이 많이 좋아졌을 거고, 그로 인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안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하를 줄여 주고, 부하가 걸려도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통증이나 이런 게 좋아지셨을 겁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피바이러스님 질문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엄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혹시 무릎에 좋은 운동도 있나요? 예. 무릎은 앞에 질문에서도 세용지마 님이 열심히 하셨다 그랬죠.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이 두 가지 근육 운동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운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보통은 스쿼트 자세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예, 스쿼트 자세, 그다음에 런지 운동, 또 뭐 계단 오르기 운동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 발바닥이 어딘가에 지지를 한 상태, 그러니까 지면 땅을 짚고 있든지 아니면 벽을 짚고 있든지 이런 것은 운동을 할 때 무릎에 체중이 추가적으로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운동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만 따로 고립시켜 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에, 헬스장에서는 발목에 걸고 무릎을 쫙 펴면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자세, 그리고 집안에서는 쉽게 무릎 발목을 쫙 핀 상태에서 허벅지 힘을 꽉 주시고요. 그대로 다리 전체를 들어서 버티다가 뻐근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내리고, 이런 운동을 수시로 좀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고 근력이 많이 생겼다고 할 때 하고, 그리고 무릎에 통증도 별로 없을 때 그때도 인제 스쿼트라든지 이런 좀 더 활동적인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늘려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게 또 오늘 시간이 좀 도움이 되신 내용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결국 중요한 건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중요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수월하게 예방을 하고 또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관절 건강을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